안녕하세요. 유치맨의 안철준입니다. 자, 오늘은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기업을 운영하거나 경영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커리어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변곡점, 변화의 어떤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순간은 찾아오게 마련이고 그 고비, 그 전환의 순간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가 생존에 달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이야기 되게 중요하고 오늘 그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1980년도입니다. 인텔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이 아닐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던 인텔은 메모리 사업이 주력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공격적인 시장 침투와 제품 개발 그리고 품질을 내세워서 점점 그 인텔의 메모리 사업에 대한 입지를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텔의 경영진은 고민에 빠졌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옴을 알고 있었지만 기존 메모리 시장에서 일본과 더욱더 치열하게 싸울 것인지 아니면 핵심 사업인 메모리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시장, 즉 막 떠오르기 시작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장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수년에 걸쳐 인텔은 엄청난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과 또 혼란이 가중됩니다. 찬성과 반대 모두 나름의 논리와 또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죠. 메모리를 계속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메모리 시장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매우 크고 인텔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최고라고 하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메모리 사업에 더욱더 사업의 역량을 투입을 해서 일본 기업들의 이런 추격을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했던 것이죠. 틀린 얘기가 아닐 뿐더러 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반대편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예전처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죠. 수익이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고 고객들이 인텔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뢰성도 예전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품질 수준 역시 일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따라잡기 버겁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텔은 메모리 사업에서 점점 시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매우 부정적이고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역시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죠. 결국은 이런 두 가지 갈림길에서 판단은 경영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변화의 순간인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어떤 결정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인가? 고민스럽죠.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불리는 지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략적 변곡점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인텔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각자의 회사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개인의 커리어상에 관련돼서 이런 변곡점, 전략적 변곡점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또 지금 당장 지금 현재가 여러분의 변곡점일 수도 있고 조만간 또 이런 변곡점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이런 화두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경영의 구루라고 볼 수 있죠. 구루 앤드류는 인텔의 전성기를 이끌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책은 출판된 지 20년도 넘은 책이었습니다만 현재도 여전히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커리어를 관리하고 또 이런 커리어를 어떻게 본인의 생존과 연결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모두에게 여전히 강력하고 또 생생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성공 가도를 지금 달리고 있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기업과 또 개인에게는 한두 번의 위기는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번일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고비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쭉 성장하고 더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역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공할 것인지가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기업이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이 책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회사의 경영자는 어떤 선택을 취해야 하고 또 행동에 따른 숱한 반대, 또 역경, 위기,
관리 등등은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의 명성에 비하면 이 책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 제목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책 제목,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제목은 요즘 트렌드에도 맞지 않고 아마 그때 출간했을 당시에도 제목 자체가 벌써 부담감이 확 느껴지게 하는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아마 책 제목 때문에 아예 읽지도 않고 손절했을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텔이 처했던 그 위기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숱한 회의 또 토론 속에서도 인텔의 경영진들은 어떻게 가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갔던 길, 늘 해왔던 길이 가장 안전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메모리 사업에서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 올라가고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는 그런 데이터와 시장의 전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 메모리 사업을 무시하고 새로운 분야 마이크로 프로세스로 가기에는 또 불확실한 측면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꽤나 유망한 분야로 보이는 것은 확실했습니다만 기존의 인텔이 가지고 있었던 자원이 메모리 부분에 너무 많은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적당히 중간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영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앤드류 그루브는 이러한 지리한 토론에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힘겨운 논의가 계속되던 어느 회의에서 앤드류 그루브는 인텔의 회장이었던 고든 무어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회장님, 우리가 만약에 쫓겨나고 이사회가 새로운 CEO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그 신임 CEO는 무엇부터 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자 무어는 바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메모리에서 손을 떼게 하겠지 라고 말이죠. 앤드류 그루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장님과 제가 지금 문 밖으로 나갔다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메모리를 끝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고 그 말을 뱉었다고 합니다. 자, 회의를 마치고 앤드류 그루브는 인텔은 메모리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면 또 우리는 마이크로 프로세스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정을 조직 내부와 외부에 천명하게 됩니다. 이런 전략적 변곡점에서 앤드류 그루브는 변화를 결정하게 되고 결국 인텔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분야를 통해서 메모리의 성공을 훨씬 더 뛰어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인텔 인사이드의 성공 스토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냥 이렇게 성공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내 잘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 반대, 그리고 역경이,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점입니다. 당장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 수익과 매출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본인이 결정을 하긴 했지만 그 거대한 조직의 구성원들과 일일이 또 파트너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 과정들도 얼마나 힘들고 또 반목이 발생하고 또 그 마음과 여러 가지 상처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실제적인 조언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변화라고 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변화는 어렵고 치열한 과정 속에서 성취되는 그런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변화에는 그리고 또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알고도 왜 이토록 힘겨운 변화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가라고 자문할 수 있겠죠.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생사의 기로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생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절박한 신호가 바로 코앞에서 느껴진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길로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겨운 과정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것을 그게 언제인지를 알아차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경영인들과 또 개인들이
이러한 전략적 변곡점의 시기를 인식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변화의 신호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누구나 알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급격한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전략적 변곡점인지에 대한 신호를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전략적 변곡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죽음의 계곡에 빠져서 기업은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한창 잘 나가던 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안주하다가 시대의 변화를 잃지 못해서 사라져가고 타그러져 간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상황 속에서 무엇이 변화의 징조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엔드그루브는 신호 그리고 잡음을 구분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와 잡음을 구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은제탄환이라고 하는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은제탄환 테스트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내 권총에 총알이 딱 한 발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면 수많은 경쟁자 중에서 이 한 발을 누구에게 쏠 것인지를 결정해 보라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우리 기업 나의 핵심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그 질문인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주요한 변화를 인지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핵심 경쟁자가 변화하고 바뀌는 순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캐치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을 좀 더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하나의 팁입니다. 이런 주변의 상황들을 부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실제 그 코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총알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정. 총알을 누구에게 겨냥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과정. 이러한 당돌한 질문 앞에서 좀 더 분명한 변곡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변곡점을 발견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카산드라의 말을 경청해라 라고 하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카산드라는 트로이의 멸망을 예견한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트로이의 지도자들은 카산드라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무시했던 거죠. 결국 트로이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카산드라들이 곳곳에 존재한다고 앤드류 그루브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카산드라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기업의 중간 관리자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실제 시장과 고객의 접점에서 변화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카산드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회사의 최전선에서 일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근무하는 고위 경영자들보다 위험에 더 민감하다. 자,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기술은 엔지니어의 커리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경고 신호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알리는 신호는 도처에서 울리고 있지만 정작 그 중요한 신호는 숱한 잡음 때문에 정작 그 결정권자 혹은 개인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호를 캐치하기 위해서는 카산드라, 즉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서 변화를 가장 먼저 접하는 실무진들의 이 솔직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와 시스템이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변화의 속도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을 때는 이런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되고 또 기업의 생존 가능성들은 더욱더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노이즈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변곡점을 알리는 신호는 알아채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업의 이러한 카산드라의 존재의 목소리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전략적 변곡점에 대해서 전략적 변곡점이 무엇이고 또 전략적 변곡점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에 대한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오늘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자, 전략적 변곡점이 언제인지를 알아차렸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액션을 통해서 승자의 저주에 갇혀서 헤매는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의 물꼬를 트게 만들고 또 변화의 그런 방향으로 꿋꿋하게 일사불란하게 이끌 수 있을지, 또 이런 힘든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가보지 못한 그 길에 대한 어떤 믿음과 또 어떤 확신으로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는 안철준이었습니다.